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살면서 원치 않는 다툼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다투게 되는 상황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내가 그 다툼을 일으킨 경우도 있습니다. 다툼에서 승리하더라도 몸과 마음에 많은 상처를 입죠. 금전적인 손해가 생기고 명예가 실추되기도 합니다. 다툼에서 패하기라도 한다면 그 대가는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고 보면 다투지 말았어야 했고 휘말리지 말았어야 했던 순간도 있고요. 17세기 스페인의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아네에 따르면 결국 다툼이라는 건 판단력을 시험하기 때문에 다툼에서 이기는 것보다 다툼을 피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합니다. 다툼을 피한다고 비겁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현명한 자세일 수도 있고요. 그라시아는 말했습니다. 다툼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다툼을 피하는데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4월 15일 화요일 오전 9시 6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요일에는 원탁의 기자들 K 만나보시는 날이죠. 오늘도 두 가지 토론거리가 있는데요. 조기 대선에 나올 후보자들의 윤곽이 이제 다 드러났죠. 각 정당에서도 민심을 잡기 위한 굵직한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특히 민주당 쪽에서는 인공지능 100조 원 투자를,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주 4.5일 근무제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또 요즘에 은행 점포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은행 점포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데요. 기차표도 그렇고 야구장, 콘서트 티켓도 그렇고 이 티켓 예약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 특히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취약계층의 서울음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떤 대안을 같이 마련할 수 있을까요? 함께 고민해 보시죠. 자,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도 나갑니다. 세 글자 정답인데요. 요즘에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맞대응하면서 이것을 수출 금지하겠다라고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것으로 금속이나 자석을 만들 수 있는데요. 자동차, 드론, 로봇, 미사일 등의 핵심 부품인 전기 모터에 쓰이기도 하고요. 인공지능 서버, 또 스마트폰 전원 공급 등등에도 이게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걸 중국이 사실상 독과점하고 있어서 이걸 중국이 수출을 제한해버리면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산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하기도 하죠. 화학에서는 란타늄, 클레베, 네오디뮴, 툴륨, 끝말잇기 아니고요. 이런 17개의 원소를 통틀어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아주 양이 적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희귀한 흙의 종류라면서 붙여진 이름 세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그 양 자체가 희귀한 게 아니라 이걸 정제해서 산업화하는 게 거의 중국뿐이다. 이런 분석이 또 있죠. 저희가 이번 주 계속해서 매일 20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그 밖에 다양한 선물도 많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577님이 1등인가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정답 1등으로 보내기. 35등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등만 축하드려야 되나요? 35등도 축하드려야죠.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오늘의 경제 뉴스도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좀 그래도 뉴욕 증시 좀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변동성에서. 모처럼 이틀 연속 오른 겁니다. 예. 지난 주말에 이어서 우리나라 어제 국내 증시도 올랐는데 같은 이유입니다. 미국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스마트폰, PC, 전자제품 일부가 면제됐다. 사실은 그 뒤에 있잖아요. 품목별 관세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앞에 것만 보는 거예요. 네. 투자 심리가 살아났고 여기에다가 지금 자동차는 이미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가 이제 매겨지고 있는데 다음 달 3일부터 자동차 부품
부품에 관해서 관세가 발효될 예정인데 이 부품에 대해서도 지금 일부 상호 관세 이제 이 특부품 관세에 대해서 면제 가능성을 좀 내비치니까 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뭐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자들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 지금 자동차 기업들에 대해서 도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와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는 부품들을 이제 미국으로 가져오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걸 조금 유예할 가능성을 좀 내비친 게 아니냐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니 관세 정책으로 오락가락하는 이 불확실성이 뭐 증시 변동성은 앞으로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나마 지금 국채 가격이 굉장히 금리가 많이 뛰었잖아요. 네. 금리는 그나마 좀 하락을 했고요. 이번 주는 사실 이제 현지 시간 14일부터 이제 투자하는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경제 지표들, 뭐 소매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들도 있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루하루 심경의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다 계산된, 좀 의도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너무 크게 빨리 터트려 놓고 이게 지금 수습하는 것 같아요. 미국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타나니까 하나 둘씩 전자제품 애플들 도울 방안이 없나 미국산 자동차들도 도와줄 방법이 없나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라 이제 이 지금 일부 올랐었죠. 20포인트 넘게 올랐던 코스피 오늘도 소폭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는데 네. 코스닥은 약보합입니다. 코스피는 7포인트 정도 올라서 2464선에서 코스닥은 한 3포인트 정도 약보합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선 종목별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 강보합이고요. SK하이닉스는 약보합입니다. 현대차는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원달러 환율이 1,420원대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24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 원화가 강세, 달러화가 하락세입니다. 달러화가 약세인데 그래서 그럴까요? 금값이 또 사상 최고치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미국 관세 전쟁 강화가 되면서 달러화 가치가 이제 연일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14일 기준입니다. 올해 들어서 달러화 가치는 약 6%가량 떨어져서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전자제품에 대한 이제 관세 방침 이게 품목별 관세는 이제 확인이 됐죠. 그러면서도 이제 관세 강행 의지를 밝혔는데 근데 전문가들 가운데 10명 가운데 8명은 앞으로 달러가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 JP모건, 뭐 골드만삭스 등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 역시 달러화가 유로화나 엔화 대비 더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이제 14일 국제 금값은 온수당 3,245달러까지 치솟아서 재차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연초 대비 한 20% 이상 올랐는데요. 지금 물론 오늘 새벽에는 이제 금 가격은 이 단기 급등에 따른 이 랠리의 피해감 속에 소폭 이제 떨어지긴 했습니다. 0.6% 하락해서 3,226달러로 트라이 온수당 이제 6월 금선물이 이제 마감을 했는데 주요 6개국 대비 이제 통화 미국 달러화 가치는 또 떨어졌습니다. 네. 이제 100 아래로 아예 떨어져 가지고 오늘도 0.46% 하락해서 99.64. 달러 가치가 정말 심각하게 떨어지는 것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약간 또 미국 경제에 대한 또 미국 투자에 대한 불안감도 또 반영이 되는 걸로 보이고요. 우리 시장 많이 흔들릴 때 특히 3월 말부터 연기금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주식을 샀잖아요. 맞습니다. 얼마나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이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죠. 지난주는 네. 정말 코스피하고 뉴욕 증시 주요 3대 지수가 하루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그렇죠. 이틀 연속 오르거나 내린 기록이 없을 정도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데 연기금이 그나마 이제 국내 증시를 떠받치는 소방수 역할을 이제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입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이 한 5조 5천억 원 가량 국내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특히 폭락장에서는 하루에도 수천억 원 규모의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연기금은 주로 반도체, 조선, 방산, 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저점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또 우려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 장기적으로 네. 2029년까지 한 13% 정도 포트폴리오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비중이 12.7%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4년 동안 0.3%포인트 정도 매수 여력이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국내 증시를 방해하는 큰 손인 이제 이런 연기금이 추가 매수에 나서지 않는다면 네. 관세 불확실성의 예전 대형주들의 회복 탄력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또 연기금이 또 살 만큼 사고 다시 또 국내 주식 비중이 원래 계획했던 만큼 또 맞춰지면 더 이상 또 사기도 힘들어진 거고요. 또 또 문제는 뭐냐면 예. 지금 그나마 국민연금 경우에는 지금은 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점점점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게 되면 어차피 비중을 좀 줄여야 돼요. 팔아야 돼요. 그렇죠. 예. 또 자산 배분 입장에서도 또 해외 주식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티몬 위메프 사태 우리가 또 한동안 잊고 지냈었는데요. 티몬을 새로 인수할 주체가 등장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새벽 배송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티몬의 새로운 주인으로 이제 오아시스가 사실상 거의 확정된 분위기인데요.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게 7월이었으니까 8개월 만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새벽 배송 전문 기업인 오아시스를 티몬의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을 했는데요. 네. 인수 대금은 약 116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고 지금 오아시스는 추가 운영 자금을 투입을 해서 이제 미지급금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퇴직금 채권 같은 것 약 한 65억 원 가량을 이제 변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쨌든 티몬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서 회생 계약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법원에 제출하게 되고요. 오는 6월 이제 관계인 이제 집회 투표를 거쳐서 최종 인수 여부가 결정되게 되는데 인수위에서는 담보권자의 4분의 3 이상이 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네. 오아시스는 신선식품 배송 강자로 이제 흑자 경영 유지해온 기업인데 이번 인수를 통해서 오픈마켓 진출과 종합 이커머스 플랫폼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또 위메프는 어떻습니까? 위메프는 또 다른 인수 후보자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위메프도 지금 인수 후보자를 이제 물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BBQ가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고 실사 자료를 받아간 상태이긴 한데 아직 이제 인수 성사 여부는 좀 불투명합니다. 매각가는 약 한 100억 원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네. 하지만 지금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화까지는 험난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TMF 사태 이후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기다 판매자, 소비자들 다시 유치가 가능할까? 이게 가장 큰 과제이고 특히나 이제 미지급금, 판매 대금, 채권단 등의 문제가 여전히 회생의 핵심 변수기 때문에 진정한 회생은 좀 요원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다가 TMF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게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회장 절차를 신청하는 모방 기업들이 늘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홈플러스 기업 회생 신청이라든가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반란도 비슷하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커머스 업계 전반에 대한 불안감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게 보면 사전 구조조정을 시작을 하는 거고 나쁘게 보면 그냥 법에 법원을 기대서 통해서 맞습니다. 줄 돈 안 주게 되는 거고요. 일단 티몬 위메프 인수 후보자들은 나타났는데 한 100억 원 정도면 인수할 수 있다라고 쳐도 또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또 가봐야 하는 거고요. 1주택자들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요, 올해?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 특례를 2025년 올해까지 연장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게 재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곱하기 반영 비율이거든요. 네. 2009년 도입이 돼서 2021년까지 60%대를 유지하다가 2022년부터 1주택자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는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이걸 유지하기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 가격 구간에 따라서 적게는 43%, 많게는 45%의 비율이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 4억 원 주택에 44%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할 경우 네. 올해 약 재산세 17만 2천 원 정도가 부과가 되는데요.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보다도 약 40%가량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게 되는데 어쨌든 이번 개정안은 이제 이 내일부터 5월 7일 오늘부터입니다.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 예고되고요. 6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탁의 기자들 K 함께 하시죠. KBS 서영민, 조정인, 강나루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대선이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한 50일도 안 남았다고요. 6월 3일까지. 각 당에서 또 굵직한 공약들을 내놔야 또 표심을 또 잡을 수 있을 테고, 여러분이 보신 것 중에 가장 이런 것까지 하는 좀 공약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주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이제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 시작. 같습니다. 네. 이제 네. 쏟아지기 시작. 뭐 경선 준비하고 또 이런 과정에서도 나올 텐데, 일단 민주당 쪽하고 국민의힘하고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물론 이게 민주당의 공약이라기보다는 이재명 예비 후보의 공약이기는 합니다만, 이재명 예비 후보가 첫 행보로 스타트업을 방문을 했어요. AI 스타트업을. 네, 이게 또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 출마 이제 전 대표죠. 그 이재명 예비 후보가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그때 하고 네. 외부 일정으로는 이게 첫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AI나 인공지능 이제 관심 있으신 분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퓨리오사 AI라는 이제 국내 AI 반도체 설계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퓨리오사는 그 매드맥스의 여전사 그 캐릭터 이름 그 퓨리오사라고 해요. 그러게요. 나중에 바꾸려고 했는데 못 바꾸셨다고 대표님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 이제 퓨리오사 AI라는 업체는 AI 반도체라고 하면 뭐 보통 그 GPU를 떠올리실 텐데, 예. 퓨리오사가 만드는 거는 이제 NPU입니다. 그래서 NPU는 이제 GPU와 달리 이제 범용성은 떨어지지만 AI 연산에 좀 특화된 칩이거든요. 그래서 좀 전력이나 속도 이런 가격 측면에서 이제 AI 연산에 딱 그 타겟팅이 돼 있기 때문에 효율이 극대화된 칩인데, 이제 이게 이제 국내 업체가 요거를 만들고 그 이재명 예비 후보가 첫 일정으로 이곳을 선택했다는데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이 NPU라는 게 뉴럴 프로세싱 유닛이라는 건데, 요걸 조금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CPU, GPU, NPU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엔 CPU밖에 없었죠. 굉장히 계산은 잘하는데 얘는 한 번에 여러 계산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병렬 계산이라고 한 번에 수없이 많은 계산을 해내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CPU보다 GPU가 좋다고 한 건데, 근데 또 GPU가 여러 계산을 한꺼번에 막 하다 보니까 에너지를 엄청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정말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돌아가는 프로세서인데, 근데 모든 연산이 그렇게 GPU급의 성능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단순한 계산을 하는데 에너지는 훨씬 적게 먹는 그게 NPU고, 이걸 비유해서 말하자면 CPU는 수학과 대학 교수님이다. 그리고 GPU는 중고등학교 수학 잘하는 수십 명의 학생이다. NPU는 더하기 빼기만 잘하는 초등학생 수백 수천 명이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 그래서 AI 서비스를 구현하는 기업이 원하는 그거를 특화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설계 기업,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재명 예비 후보의 공약이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재명 예비 후보가 이제 그 이 AI 업체를 가기 전에 페이스북에 먼저 이제 메시지를 올렸고, 네. 이제 AI 투자 100조 원의 시대를 열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내서 엄청 구체적으로 그 100조가 몇 년 동안 뭐 어디 분야에 이제 AI도 어느 분야에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고 이걸 되게 디테일하게 밝히진 않았습니다. 근데 네. 약간 이제 상징적인 메시지를 낸 거겠죠. AI 분야가 되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0조 원 정도 투자를 할 생각이 있고 나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본다. 근데 이제 일단 100조 원이라는 게 사실 금액적으로 좀 임팩트가 있죠. 우리나라, 제가 이제 과학 출입이지만 우리나라 한 해 R&D 예산이 30조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과학 부처의 이제 R&D 예산이
AI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그쵸. 기초과학 분야나 여러 그 응용 다 과학 포함해서. 분야에 있는데 이제 한 해 30조인데 그걸 비교해 보면 100조 원이라는 게 이제 엄청 큰 액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 근데 아마 이제 100조 원을 투자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예산으로 다 100조 원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민관이 협력해서 투자도 이끌어내고 해서 그 많은 금액을 이제 AI 발전에 쓰도록 좀 역할을 하겠다, 좀 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재명 조정인 기자. 후보가 그 모두가 AI를 쓸 수 있게 하겠다라고도 이제 말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구상이 이런 식으로 좀 AI를 많이 쓰게 해갖고 소비를 좀 진작시킨 다음에 이런 민간 투자를 좀 끌어내려는 그런 구상이 있는 게 아닌가. 아하. 본인의 이제 그림이 그렇게 그려진 거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공약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1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도 그렇고 네. GPU 한 5만 개를 확보하겠다라는 거고,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 정도로 민간 기업이 확보하기에는 또 여력이 좀 안 되기도 하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나 뭐 10만 개 뭐 이렇게 사기도 하는 건데. GPU 개수도 저 2년 전에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 산업 실태 조사라고, 그때 이제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GPU를 몇 대 정도 가지고 있는지 일괄적으로 조사한 게 있었거든요. 그때가 한 3,000개가 좀 안 됐었어요. 물론 2023년이고 지금은 2년이 지났기 늘었겠죠. 때문에 더 늘었을 거고, 그 조사에 안 잡힌 수치도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더 많기는 하겠지만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그 이후에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3,000대 이렇게 조사가 나왔는데 5만 대까지 늘리겠다는 건, 이게 GPU 한 대에 뭐 H100 같은 그 오픈 AI가 학습에 썼다는 칩 같은 경우에는 외제차 한 대 값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GPU 한 대가. 예. 그러니까 그게 5만 대라고 하면 2조가 좀 넘습니다. 물리적으로만 계산해도요. 이게요.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 몇천 대밖에 없던 우리가 GPU 5만 대 하니까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5만 대는 최소 기준도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GPU 한 100만 개 가까이 있을 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번에 메타 같은 경우에도 보면 30만 개 이상 있다 그러고요. 애플 같은 기업이 올해 이제 새로 나오는 엔비디아 GPU를 10만 개 정도 사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애플은 LLM 그 AI를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사겠다는 겁니다. 그런 회사 하나가 준비한다는 네, 거죠. 우리나라가 5만 개를 가지겠다고 하면 이거 우리나라가 너무 뒤처져 있어서 그렇지 전혀 많은 건 아니다. 그리고 1조 원, 2조 원 이거 저기 빅테크들은 한 기업이 이거 몇 배를 쓰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자체가 문제가 될 건 없다. 오히려 너무 적다. 우리나라는 왜 AI를 안 하죠? 초거대 언어 모델 AI를 왜 안 하죠? 우리나라는 내셔널 그 국가 AI 같은 거 하나 없으면 안 되나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 소리가 끝없이 있었고, 이걸 하는 건 중요한데 다만 이걸 공공이 주도해서 이 돈을 썼을 때 민간이 하는 것만큼의 효과가 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물음표가 붙는 게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라는 고속도로를 짓기 위해서는 덤프트럭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덤프트럭이 다 해봐야 한 3,000대, 5,000대 수준. 이거를 그 한 10배 이상으로 늘려보자라고 하는 거고, 또 그 확보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거고, 중요한 건 100조 원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재원 아닙니까, 재원? 혹시 그것까지 발표가 됐나요? 재원까지는 아직 발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그 보통 선거 때 공약을 하면 어떤 굵직한 큰 로드맵이나 청사진을 좀 메시지를 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공약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세세하게 밝히는 수순으로 보통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온 거는 엄청 그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만큼 AI 분야에 대한 어떤 중요도 이런 걸 후보 차원에서 좀 밝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과학 출입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100조 원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 그만큼 되지도 않고 그걸로 다 100조 원을 메꾼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펀드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뭐 그래서 민 50%, 관 50%라든지 좀 이런 식의 어떤 구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뭐 투자를 하면 이자를 지원해 준다든지 2차 지원이 되겠죠. 뭐 돈을 그러면 빌려주는 식으로. 네. 그러면 한 4~5% 수준의 재원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각각 민간 기업들이 우리 거 GPU 몇 개, 우리 거 몇 개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싹 다 모아서 뭔가 국가 AI 데이터 센터를 짓자, 또 이런 아이디어일 수도 있겠고요. 다만 이것도 나중에 민간 기업들이 또 얼마나 호응할지는 가봐야 알겠네요. 이른바 그 모두의 AI, 예전에 뭐 모두의 뭐뭐 이런 게임도 있었습니다.
국민 누구나 쉽게 AI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자라는 취지잖아요. 요거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위험할 수도 있고 예. 잘 되면 나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근데 잘 되면 나쁘지 않은 것일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챗GPT 같은 회사가 아니면 구글 같은 회사가 만드는 제미나이 같은 AI가 네. 너무 좋거든요. 그것만큼 좋을 수 있느냐? 왜냐하면 여러분들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들이 한글도 되게 잘해요. 그렇죠. 이제는. 한국말이라고 영어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들하고 경쟁해서 비등비등한 성능이 나온다면 할만하죠. 근데 그 무료이긴 하되 안 좋은 그러니까 얘들하고 현격히 그 성능의 차이가 난다면 아마 모두의 AI라고 하지만 정말 AI를 업무에서 쓰셔야 하는 분들은 못 쓰게 되지 않을까, 안 쓰게 되지 않을까, 자연 도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무상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AI가 꼭 필요해 뭐 이렇게 반문하시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쓰긴 하지만 이제 모두가 필요하진 않을 거고 그렇지만 아까 이제 제가 얼핏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뭐 저희 인터넷 뭐 통신이나 아니면 핸드폰 같은 것도 사실은 거의 뭐 공짜로 나눠주다시피 갖고 많은 사람들이 쓰게 해갖고 산업을 좀 일으킨 그런 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그 연장선상에서 좀 나온 게 아닐까 싶긴 한데 이 서영민 기자가 지적했듯이 이게 이제 그 무상으로 가고 질이 현격하게 안 좋다라고 한다면 괜히 정말 한 100조 원, 수조 원만 뭐 들이붓고 결과는 굉장히 안 좋은 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좀 남는 것 같습니다. 사실 소비자단에서 소비자들이 지금 당장 편하게 쓸 수 있는 무료로 쓸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중국이 간 노선을 지금이라도 좀 열심히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규모로 아니면은 자본으로 사실은 미국 기업이나 아니면 이제는 중국 기업까지도 쫓아가기 어렵게 된 느낌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포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AI가 미래가 AI 기술에 있다면. 그 중국이 한 일은 미국이 한 일을 미국보다 안 좋은 칩이더라도 좀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구조를 설계해서 좀 더 그 미국이 한 것보다 나은 측면이 있는 AI 더 효율적이고 더 싸고 더 의미 있게 기술적인 그 진전을 이룬 AI 기술 이런 쪽에서 집중했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이걸 따라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소비자에게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 이렇게 좋은 AI를 우리도 만듭니다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 말고 기술적으로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틈새를 찾는 그런 종류의 좀 더 주도 면밀한 전략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중국의 딥시크가 보여줬고 네. 물론 이제 그게 진짜 저비용이다 아니다 사실상 돈이 더 많이 들어갔다 뭐 논쟁은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뭐 메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오픈 AI가 하는 것과는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길을 또 보여주기는 했고 근데 약간 우려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저 옆에서 어떤 차가 100km로 달리고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근데 우리는 한 40km 달리고 있는데 저거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돈을 막 부어서 한 80km까지 올렸는데 그 옆에 있던 차가 사실은 슈퍼카였던 거예요. 밟으니까 바로 300km까지 나가. 이러면 또 그동안에 우리가 투자했던 게 뭐가 되는가라는 것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좀 다른 길로 가자. 네. 다른 방식으로 가자. 또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은요. 그 딥시크가 올 초에 그 AI 모델을 내놨을 때 그때가 연휴였어요. 연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주가 중에 가장 빠르게 급등했던 주식이 네이버입니다. 네. 예.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지금까지 AI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거든요. 하긴 하는데 뭔가 제대로 된 모양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딥시크가 보여준 건 이게 아주 대형 회사가 아니어도 중형 회사가 되어도 LLM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이버가 지금 새롭게 도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종류의 도전이 필요하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특히 이제 안철수 예비 후보라고 불러야겠죠. 바로 비판을 하더라고요. 마치 공공 배달 앱이 떠오른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점 때문에 또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런 정책이? 이게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그 스마트폰에서 앱 열풍이 엄청 불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배달 앱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엄청 쏟아지고 특히 뭐 배달 앱이 이제 수수료가 많이 나오고 그런다고 하니까 공공 영역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제 공공 배달 앱을 만들자고 해서 몇 개가 이제 생겨났었죠. 그쵸. 근데 이제 그 앱의 그 생태계상 그 이용자들한테 외면을 당하면 그게 많은 돈을 들여서 앱을 구축해 놔도 바로 도태되고 오히려 아무도 쓰지 않는 앱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배달 앱도 실제로 그런 앱들이 좀 있었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한 것 같아요. AI도 사실 그 LLM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불리는 모델이 사실 뭐 1, 2위 업체를 비롯해서 엄청 많은데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투자해서 해놓고 사람들이 쓰지 않는 AI만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만들면 이제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돈을 이만큼 태운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효율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AI를 개발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조금 더 구체적인 좀 전략적인 측면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의 좀 비판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 조정인 정부가 AI 육성하겠다고 한 게 지금 몇 년 전부터 이제 계속 얘기는 나왔었거든요. 그쵸. 그리고 뭐 지금 GPU 뭐 5만 개 얘기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도 지금 3만 개를 당장 내년까지 이제 딥시크 충격 이후에 도입하겠다라고도 했었는데 사실 추경 편성하는 것조차 쉽지 않고 네. 또 지금 뭐 반도체 특별법도 지금 몇 년째 지금 안 되고 있었고 사실 산업에 나가 보면은 뭐 이게 지원이든 아니면 이 가이드라인 규제든 이게 명확하게 나와야 그거에 맞게 개발을 속도를 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 너무 이제 공회전되고 있는 느낌이어서 그런 우려 애로사항 이런 게 있다라고 호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사실 우리가 그 알파고 그 이세돌 구단과의 그 격전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충격 우리가 봤던 게 2016년이었고 오래됐어요. 그리고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라고 강조했던 게 그 아마 바로 다음 해였을 겁니다. 근데 그게 벌써 8년, 9년 이렇게 지난 거지 않습니까? 10년 돼. 0179님이 AI 관련 종사자입니다. 정부 주도로 풀어야 할 일은 법 규제와 관련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 저작권도 명확하지 않은 점이 많아서 많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규제만 많이 풀어달라. 근데 뭐 투자해 주는 것까지는 사실은 먼 이야기고 당장 우리가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라도 해달라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안철수 예비후보가 지적한 게 또 하나 그거더라고요. 주 52시간 노동지 이것도 해결을 못하면서 무슨 지금 AI 개발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앞뒤가 안 맞지 않는 이렇게 또 이재명 예비후보로도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건 뭐 그 국민의힘 당의 입장하고 관계돼 있는 것이겠죠. 네. 52시간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혁신의 이 52시간제가 핵심적인 장애물이냐에 대한 두 당의 관점 차이가 포함돼 있으니까 이건 유권자들이 선택할 몫인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좀 뭔가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왔어요. 주 4.5일제를 도입하자. 과연 이것이 새로운 것이냐.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꿈에서 봤나? 뭐 근데 데자뷰인가? 문제가 뭐냐면 그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겠다는 건 그 금요일 날 오후 근무하지 말자는 겁니다. 예. 그래서 4.5일제라는 겁니다. 근데 뜯어보면 그러면 금요일 날 오후 근무로 안 하면 한 4시간 정도 비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근무 시간을 깎아준다는 건 아니고요. 월, 화, 수, 목에 하루씩 더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4.5일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4.5일제라면 근무 시간이 줄었다라는 어떤 개념이 관례적으로 포함돼 들어가는 거거든요. 주 5일제라고 했을 때 토요일 근무 안 하지만 평일에 다 1시간씩 근무 더 하는 거예요라고 저희가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4.5일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월, 화, 수, 목 하루 1시간씩 근무 더 하고 금요일에 4시간 일찍 퇴근하자. 조삼모사 같은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만 이제 여러 관점이 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만 딱 보면 저는 이제 이게 저출산하고 과연 걔를 같이 할 수 있는 정책이긴 한가 뭐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육아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뭐 지금 1시간이라도 단축 근로가 이제 애 어릴 때 많이 필요한데 사실 저는 그것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런 데서 오는 뭐 애로사항이 좀 많은데 이거를 평일에 1시간씩 더 하고 금요일에 4시간 쉰다고 해서 뭐가 도움이 되는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모르겠고. 비슷하게 네. 또 오원철님이 네. 맞벌이 부부로서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평일 추가한 시간은 너무 치명적이네요. 네. 또 이런 분들도 계시다는 네. 거죠. 그리고 가게에서 나가는 지출도 물론 늘어나지만 뭐 사람을 쓰거나 이렇게 하면 기업에서도 사실은 이게 그 시간 외에 그 추가 근로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에서 이게 과연 기업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건지 뭐 기업에 그렇게 도움되는 정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금요일 오후에 사람들이 소비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간은 있지만 돈은 없는데요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 시간을 또 어떻게 채울 것인가 기업들은 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아마 그 국민의힘의 주 4.5일제를 딱 들었을 때도 청취자분도 약간 생경감이 드는 이유가 이게 보통 이제 이념적으로 이제 진보 정당에서 보통 이제 주 짧은 일제 뭐 4일제라든지 4.5일제를 먼저 보통 주장을 했었고 노동자층을 위해서. 네, 보수 정당은 오히려 이제 뭐 경영 쪽이라든지 이런 입장에서 오히려 좀 그걸 좀 지키는 역할을 했었는데 네.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런 정책을 내는 걸 보고 이게 약간 시대적 상황이 많은 어떤 노동자나 근로자들이 근로 시간을 좀 줄이는 데에 그 좀 바람이 있고 정치권이 그거를 이제 진보 보수 상관없이 그걸 캐치해서 어떤 이제 선거를 앞둔 그 큰 어떤 흐름과 바람으로 이걸 읽고 있구나. 이게 약간 69시간 사태에서도 느껴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걸 원하는 거를 정치권이 좀 캐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근로시간 혹은 근무제도 특히 또 이제 AI 시대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이번 대선에서도 굉장히 화두가 될 것이고 앞으로 5년을 우리가 어떤 정책으로 같이 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분들 좀 아이디어라든지 이 AI 시대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한마디씩 좀 들어볼까요? 강남 기자. AI 할 때 보통 한 3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제 인프라, 이제 GPU 저희가 얘기했던 이 이제 기반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가장 중요한 걸 좀 사람으로 많이 꼽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결국은 이제 AI 취재하고 하면 중국의 딥시크의 혁신도 결국 거기에서 인재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이제 AI나 이공계 이쪽 계열이 예를 들어서 이제 학창 시절에 뭐 의대로 많이 진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장기적인 그 정부 차원에서 육성이 안 된다든지 결국 뭐든 사람이 있어야 특히 우리나라처럼 땅이 좁은 데서는 그래야 가능한 게 때문에 요거를 좀 장기적으로 사람을 육성하는 정책이 좀 우선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책이라는 것은 그 고등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고등학생들이 의대를 가는 구조, 이 구조가 어떤 구조적인 우리 사회 모순을 비추고 있을 거예요. 네. 사실은 이게 지금은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그래서 공부 잘하면 의대 가야 될 것 같지만 과거에 그러지 않았고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물론 의대 점수는 높았지만 지금처럼 공부 잘하는 모든 학생들이 의대를 다 가고 난 뒤에 공대가 시작되는 이런 종류의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요게 어떤 모순이 있다. 이 모순을 정치권이 살펴보고 이걸 풀어줘야 한다. 하는 생각. 뭐 강나루 기자와 동일한 의미에서 의대를 가는 이 인재들이 우리나라 혁신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엔지니어 숫자가 10배 이상, 20배, 30배 많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중국은 의대를 다 가지 않습니다. 의대도 가지만 제일 똑똑한 친구들이 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가거든요. 왜 그런지 쫓아가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인재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의견 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도 한 번 더 내드리고 왜냐하면 또 선물이 많거든요. 이것도 다 보내드려야 되니까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세 글자입니다. 정답은 세 글자. 17가지의 희귀한 원소를 일컫는 말인데요. 희귀한 흙의 종류라고 해서 뭐 전기 모터, 인공지능 서버, 전원 공급 장치 등등 핵심 부품에 거의 요즘엔 뭐 안 들어가는 것이 더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요한 이것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중국이 이것을 수출 제한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전 세계 물량의 대부분을 생산하다 보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게도 산업적으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산업의 무기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정답 세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0539님 히토산, 김영동님 히토루입니다. 약간 조금 헷갈리기는 합니다. 9869님이 Rare Earth Material이에요 라고. 이걸로 저는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요걸 이제 한글로 어찌된 이것도 이제 정답으로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희귀한 원소를 구하기보다 더 어려운가 봅니다. 2233님 그 많은 커피 쿠폰은 다 어디로 가나.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네요. 그래서 요거 희귀하지는 않습니다. 희귀하지 않습니다.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822님 이거 관련 주식 샀다가 폭망했습니다. 유유 이렇게 또 이게 또 이제 테마주처럼 열풍이 불기도 하는데요. 좀 안전하게 하셔야죠. 안전하게. 자, 그 세 글자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기자분들은 요즘에 은행 점포 가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자주 가시나요? 증명서 뗄 때 가봤습니다. 오호. 거의 안 가기는 하는 것 같아요.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 이제 현금 필요하거나 신권. 이럴 때, 네, 신권 신권 필요할 때. 바꾸러. 저도 딱 그럴 때 가는데. 근데 은행 점포가 계속해서 좀 사라지고 있죠. 많이 또 이제 구조조정이라 할까요? 좀 폐쇄하는 흐름이죠. 예, 사실 저는 그 은행 점포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사실 10년 전부터 계속 없어진다. 그러면은 그 연로하신 분들의 금융 접근권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아주 많이 들었는데 요즘 한 번씩 아주 가끔씩 은행에 갔을 때 느끼는 게 ATM기 보면서 느낍니다. 예전에는 ATM기 딱 그 화면을 보면 그냥 뭐 여러 메뉴가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은 딱 4분할해서 찾기, 뭐 보내기 이렇게 큰 글자로 이렇게 되어 있고 카드를 넣으면 반드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보이스피싱 관련한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 그런 ATM기들의 변화를 보면서 느낀 게 이제 ATM기마저도 고령층 위주로만 사용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글자도 커지고 보이스피싱 멘트도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하는구나. 사실 생각해 보면 저도 스마트폰으로 거의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제는 옛날에 CD기라고 했던 요즘에 ATM기라고 하는 기기를 이용하는 것도 훨씬 줄었죠. 거의 없죠. 뭐 결혼식장 가서 급하게 ATM기 찾을 때 정도만 사실 쓰는 것 같아요. 결혼식도 요즘엔 다 이체로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요즘에 인체하고 경조사도. 예. 예식장에 아예 네. 키오스크가 있어요. 옛날에 이제 사람들이 앉아서 봉투 받고 이름 적고 했는데 요즘엔 그것도 키오스크로 얼마 입금, 신랑 측 신부 측 거기서 식권도 나온대요. 예식장에서. 시원하긴 한데 뭔가 약간 묘한 보통 느낌이 그건 있네요. 신랑 친구나 아니면 아버지 쪽 그 친족들이 해주시던 일인데요. 잘못 보내면 이제 난감하겠네요. 요즘에 또 그래서 그 은행들도 보면은 야간 점포라는 게 생기기도 했습니다만 또 그 야간 점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직장인들이 많은 지역에만 있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지역이라든지 지방에는 또 이런 게 또 희귀하고요. 한 10년 사이에 2011년에 한 7,600개 정도 됐는데 한 10년 지나서 한 5,700개 정도 해서 한 2,000개 정도 줄었다고 하니까요. 많이 줄었고 저는 특히 좀 기사 보니까 네. 한 지난달 이제 뭐 금융연구원 보고서 보니까 뭐 강원 양구군, 뭐 전남 신안군 이런 데서는 은행 점포 가려면 한 27km 이동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일이긴 하지만 막상 그 지역에서는 정말 이런 부분들이 더 커지고 좀 더 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요. 그 하도 은행들이 그 점포 없앤다고 욕을 먹고 정부에서도 왜 그렇게 점포를 많이 없앴냐. 그리고 이 지역은 접근성이 왜 이렇게 떨어지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요즘은 약간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네. 당장 점포 숫자 자체를 많이 줄인 거 티가 나면 혼이 나니까 누군가에게 네네네. 언론에게 혼나든 정부에게 혼나든 점포는 줄이지 않는데 그 안에서 무인화를 계속 시도합니다. 요즘 은행 점포 가보시면 어떤 점포들 공사하고 난 점포 들어가 보면 한 반 정도가 약간 유리 시설처럼 되어 있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통장 발급부터 온갖 종류의 업무를 로봇이랑 할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근데 그 지점에도 분명히 은행 직원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공간이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차지하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 로봇으로 무인화된 점포에서 이런 업무 지원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점포 숫자를 줄이지 않고도 인건비를 줄여가면서 장기적으로 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은행이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은행들이 지금 옅은 사람은 필요 없다는 생각으로 가고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 그 철거업 하시는 지인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 은행들의 점포 구조 조정, 아예 폐점 혹은 무인화로 돌리는 이런 인테리어 사업이 굉장히 많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은행 폐점을 제일 또 좋아하시는 게 방벽이 두껍지 않습니까? 두꺼운 철제들 나오고 해서 그걸 나중에 팔거나 했을 때 수익이 또 쏠쏠하다. 근데 이게 참 웃픈 거죠. 또 그만큼 또 접근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어찌됐든 간에 또 자동화 가고 있고 이게 자동화가 되어 있다라고 해서 또 편리한 거는 아니고요.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디지털 취약계층 이게 불편한 게 은행 업무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많이 느낀 게 저희 아버지가 이제 허리 수술을 뭐 몇 년 전에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뭐 서울에 어디 이제 큰 병원 대학병원에 갔는데 이렇게 아버지가 그래도 이게
이게 스마트폰도 잘 쓰시고 그런 편인데도 불구하고 저랑 같이 안 가면 그냥 병원에서 길을 잃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게 키오스크나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이 있고 거의 이제 여기 갔다가 이 기계 앞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야 되고 또 어머니도 이제 좀 뭐 수술을 받을 때가 되니까 어머니도 그걸 많이 겁내시더라고요. 아하. 나 혼자 가서 어떻게 그걸 하겠냐. 사실 기계 앞에서. 그쵸. 키오스크뿐만이 아니라 요즘 뭐 택시 하나 잡으려고 해도 거리에 아. 빈 차 보기가 힘들고 기차표 같은 것도 사실 현장에서 좀 끊기 힘들고 근데 지금 이런 이제 편의의 문제를 좀 넘어서 이번에 산불 같은 사태를 보면은 이게 아예 이제 뭐 그 그렇죠. 디지털에 아하. 취약하신 분들은 이게 지금 공지도 안 들어오고 앱을 다운도 못 받고 이러니까 이 정보 같은 걸 받을 수 없다는 이런 생존하고 관련된 문제까지 이번에 조금 좀 불거져서 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심각한 거 아닌가 좀 생각이 이게 들더라고요. 편리와 불편을 넘어서 재난 네. 상황에서의 생존까지도 네. 이어질 수 있으니. 네, 실제로 경제적으로 손해로 이어지기도 하는 게 이 자리에서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도 있지만 온누리 상품권, 전통시장에서 쓰는 상품권, 어르신들은 지류, 종이로 된 종이. 것만 쓰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아버지 이거 스마트폰에 깔아서 하면 할인율도 훨씬 많아요. 추석 때 할인 행사 같은 거 하면 지류는 금방 동인하지만 이 온라인으로 이 스마트폰으로 하는 건 금방 동나지도 않고 쓰기도 훨씬 편해요.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고 좋은데라고 했는데 안 쓰세요. 못 쓰시는 거죠. 어려워하시고 불편해하시고. 그러니까 참 이게 젊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몇 번만 배우시면 더 편한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또 어지럽고 힘들죠. 그래서 저도 부모님이 가끔 이제 피자 드시고 싶다고 할 때 제가 시켜드리거든요. 피자 이름도 어렵고 그 모바일로 주문하는 거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거기로 그냥 배달. 그렇죠. 제가 그 집 주소로. 더 싸게도 할 수 있는데 각종 쿠폰 같은 통신사 할인에 그죠. 무슨 할인 그러니까 쿠폰에 이것도 네. 아는 젊은 사람들은 그 이것저것 할인 받아서 사는데 어르신들이 직접 시킬 때는 그것도 몰라서 못 쓰시고 약간 이런 쇼핑 앱 사각지대가 같은 있어요. 경우에도 막 뭐 해외 직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어서 되게 좋긴 한데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리시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이제 나루야 이것 좀 해줘 이제 이렇게 하면 그걸로 다음에 저 올 때까지 이제 해서 하시고. 이게 우리 주변 이야기입니다. 신승원님 어르신들은 영화관 가기도 힘드시다고 하고 요즘에 그 뭐 프로야구도 남녀노소 좋아하는 스포츠인데 프로야구 포함을 해서 콘서트는 당연하고 티켓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거의 자녀들이 얼마나 효자인지 이걸 판가름하는 이게 하나의 이제 시험지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효자인지. 그게 다 온라인 예매로 거의 다 바뀌니까 예. 그거를 진짜 너무 뭐 야구든 기차표든 그거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이제 그 주변 가족이나 자녀 도움 없이 그거를 할 수가 아예 없으시니까 그게 너무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정말 요즘은 야구도 광클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 제가 애초에 응원하던 팀이 저를 너무 오랜 기간 장시간 실망시켜서 더 이상 야구 오프라인 관람을 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데 근데 요즘은 정말 야구도 인기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지고 보려고 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아져서 온라인에서 광클을 하지 않으면 구할 수 없다는 처지가 그러게요. 돼서 이거는 남녀노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진짜 그냥 들어가서 일반 사람들도 클릭해갖고 표 한 장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뭐 이게 보니까 뭐 우선 예매 뭐 이런 제도 같은 것도 요즘 좀 많잖아요.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들을 위한 게 아니라 이제 멤버십 같은 거에 가입을 한 사람이 이제 우선 그 표를 끊게 한다던가. 그렇죠. 특정 멤버십 매월 네. 얼마씩 내는 사람에게만 네. 선순위 네. 예매권 주고. 그래서 이미 그쪽에서 자석이 또 빠져 있는 상태에서 또 요즘에는 보니까 해외에서 야구 보러 관광 상품으로 아예 또 일부가 또 빠져서 팔리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자석 갖고도 지금 경쟁이 치열한데 어르신들은 아예 이제 여기에서 시도조차 못해 버리면 좀 박탈감이 조금 더 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야구장 가셔서도 매표소 앞에서 줄 서서 계시는 분들 보면 이제 짠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매표소에서 구입하지 못하고 다시 발길을 돌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최경민님 같은 경우에는 그 커피 주문할 때 컵 사이즈 레귤러, 라지 그런데 저도 헷갈리거든요. 아니 톨하고 레귤러하고 뭐가 다른 거지? 톨은 왠지 좀 큰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기본 사이즈가 톨이잖아요. 저는 레귤러, 보여달라 라지. 그래요. 컵 사이즈. 저도 잘 라지랑 모르겠어요. 톨이랑 뭐가 다른 거지? 네.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키오스크 앞에 서는 게 예. 어르신들이. 그렇게 또 이렇게 내가 시간을 너무 오래 끌고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것 같아서 뒤에 또 막 이제 눈치 미안하기도 보니까.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젊은이 먼저 해요 막 이러시기도 하고
좀 도와드려야죠. 이게 뭔가 좀 제도적 장치나 대안은 뭐가 없을까요? 이게 결국은 이제 모든 세대에 대한 고려가 없으면 결국 그게 이제 사회 전체적인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조금 뭐 예를 들어서 그 키오스크의 글자 크기를 키운다든지 또 장애를 생각하면 좀 키오스크의 키를 낮춘다든지 이게 좀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같이 가는 게 사회 전체적인 비용을 줄이는 데는 좀 도움이 되는 길이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거는 정책으로 그냥 좀 하게끔 묶어둘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기업에서 이런 이제 비용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하면 좋지만 좀 하기 힘든 상황도 있으니까 좀 정책으로 뭐 이런 의무화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을 좀 묶어놔야 좀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야구장 생각해보죠. 같은 경우에는요. 그 모 구단 부산에 그 연구지를 둔 구단 같은 경우는 시니어 좌석 300석을 따로 판다고 그럽니다. 그런 종류의 어떤 이게 좀 배려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또 영화관에서도 장애인 좌석이 따로 있는 것처럼 또 시니어 좌석도 필요하고요. 이게 사실 당신의 젊음이 당신의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나의 늙음 또한 벌이 아니다라는 소설의 한 대목도 있다고 하고요. 또 우리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같이 또 신경을 써주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KBS 서영민, 조정인, 강나루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즘 자영업 경기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요. 2부에서는 이제 창업 트렌드 시간이 있거든요.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이 트렌드 속에서 실제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같이 장사 비법도 배워보시죠. 노승욱 대표와 함께 돌아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